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오늘 시즌 6 2화 바로 그냥 책 얘기로.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들어갈까요? 제가 깜빡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못했어요. 자, 시그널이 바뀌었죠. 저희가 시그널 아, 음악이 이것도 말씀해 드려야 되거든요.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고 누가 작곡했냐? 지난번 시즌 5 때 어쨌든 전자음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작곡해줬던 김남준 씨. 예, RM. 네, RM이죠. 김남준 씨 솔로 활동을 벌써 시작했어요. 그거 아니고 그때 당시 시즌 5의 시그널 음악을 작곡해 줄 때만 하더라도 정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김남준 씨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직을 했어요. 지금 명동에서 일하고 있는 31살 김남준 씨입니다. 키는 181 이상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요 정도 음악성을 갖추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상당히 감성적인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연락 주세요. 그럼 책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 오늘 두 번째 읽을 책 저희 어떤 책 읽나요, 수진 씨? 네, 우리 이번 주는 정보라의 저주토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책과 작가 소개해 볼게요. 정보라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설가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주로 무섭고 신기하고 쓸쓸한 이야기를 쓴다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낯설고 이상한 세계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러시아어와 SF에 대해서 강의했었고 러시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소설을 번역하는 번역가로도 활동 중이세요. 찾아보니까 소설이 20권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된 게요? 네. 그리고 여담으로 이 작가님의 강의와 시험이 굉장히 힘들기로 학내에서 빡세기로 학내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뭔가 어디서 들어봐서 반갑다 한번 수업 들어봐야지 했는데 이제 빡세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을 찾아보니까 다른 기자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본인들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런데 정보라 작가님은 올해 강의를 그만두셨대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가 강의를 듣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화상 수업을 강행하는 모습에 실망했고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된 계기는 학생 때 학내 문학상이 있었는데 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소설을 쓴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 소설집의 두 번째로 실린 단편 머리입니다. 98년작이고요. 그럼 데뷔작인 거네요? 네, 그렇죠. 작가로 이끈 작품이네요. 네. 원래는 정도경이라는 필명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시면 정보라라는 이름보다 정도경이라는 이름이 훨씬 어울린다고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다 읽다 보면은? 네,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과 보라보다는 도경이. 네네. 진짜요? 저는 오히려 정보라가 훨씬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는 잘 안 쓰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주토끼라는 소설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의 부커상 2022년 인터내셔널 부문에 최종 후보 6편 중에 한 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에 출간되었고요. 부커상의 심사위원회는 저주토끼에 대해서 마법적 사실주의, 호러, SF의 경계를 초월했다.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매우 현실적인 공포와 잔인함을 다루기 위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고 평했습니다. SF 작품은 이 작품집에서 2개밖에 없어가지고 전반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저주토끼는 판타지 소설집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거 예고편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정보라 작가의 SF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저주토끼가 어느 정도 SF 소설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소설집에도 한 2개 정도만 SF고 나머지들은 그냥 판타지 뭐 호러 소설, 사변 소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SF로 분류가 되면서
작가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사실 아니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사변소설, 호러소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라 작가는 환상문화 웹진의 필진으로 속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12지신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자는 기획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이제 딱 들어가 봤더니 다른 동물은 다 빠지고 이미 멋있는 다 동 사람들이 가져간 거. 선점했군요. 괜찮아 보이는 건 다 빠져 또 있고 이런 양과 토끼가 남아 있었대요. 근데 양은 하고 싶지가 않으셨대요. 네. 모르겠어요. 양은 영 하고 싶지가 않으셨고 아. 그래서 토끼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끼라는 소재에 이어서 쓰레기 만두 파동 사건 아시나요? 뭐죠? 이게 모르겠네. 그래서 만두를 이거 그거 있잖아요. 왜? 저는 이거 쓰레기 그때 단무지랑 비슷한 맞아요, 맥락이었죠. 맞아. 들어가는 단무지가 쓰레기 단무지였나?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만두 파동 사건의 영감을 받아서 서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가님이 이해하신 거랑은 약간 쟁점이 다르더라고요. 작가님은 대기업의 횡포로 이해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약간 보도에서의 문제로 다뤄지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작가님이 사건의 피해자 아드님의 인터뷰를 본 것이 계기였고 인터뷰 내용은 대기업이 시장 점유를 하려고 벌인 일에 본인의 가정이 모두 파탄났다. 그런 억울함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그 감정에 공감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코너죠. 이 책 읽어 마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네, 로맨스 정입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읽어야 할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대중성이다. 저는 이 책을 치킨 아니면은 햄버거,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접하기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누구나. 국밥보다? 국밥도 포함이죠. 국밥 포함. 그렇죠. 국밥 아하. 포함. 이게 책이란 저는 뭐 되게 여러 시즌에 걸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고로 읽혀야 책인데 그쵸. 읽혀야 책이고 이거를 해냈습니다. 합니다 정보라. 특정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부에 계세요? 네. 아무튼 이런 대중성이 아주 높은 책이라서 누구나 망설임 없이 집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호러 소설이라 그랬는데 예. 만약에 내가 너무 겁이 많다면 이게 그 정도로 무섭진 그쵸. 않더라고요. 거기서 예. 시작되는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안 무서워요. 제가 진짜 겁이 많거든요. 저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인데 안 무섭습니다. 3편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책이 이 단편집 중에서도 3개의 단편이라서 그거 3개 읽었는데 안 무서워요. 그러면은 뭐 살짝 우회해가지고 상징이나 은유가 담긴 우화로도 읽을 수 있겠다. 뭐 권선징악이라든가 네.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뭘 의미하는지. 근데 바로 와닿지는 또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 머리를 썩히게 되는데 그러려고 읽는 장르가 미스터리 장르는 아니지 않나. 딱 읽었을 때 감각적으로 빡 뭐가 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여기 뭐가 담긴 거지? 이거 무슨 의미지? 이렇게 굳이 미스터리 호러를 읽으면서 예. 왜 이 머리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책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판타지, 뭐 약간 SF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렇게 장르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되게 생활에 밀접한 판타지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럴 듯한 공포.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어디 흉가 체험을 하러 가서 벌어지는 일이 예. 아니라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화장실에서 아니면은 뭐 어디 과거의 사건 속에서 네, 이렇게 벌어지는 맞아요. 이런 작품인데 저는 다른 작품들을 그래도 몇 권 더 읽어봤어요. 저희가 오늘 총 3단편을 다룰 예정인데 그 외의 작품들도 좀 읽어봤거든요. 꽤나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되게 상당한 고수의 느낌이 났어요. 이분 고수다. 나 좀 이런 것도 좀 할 줄 안다. 나는 원래 되게 더 뭔가 그럴듯하고 더 뭔가 의미만 가득한 정말 뭐 그런 책도 쓸 줄 알지만 나는 이런 가벼운 것도 다룰 줄 아는 작가다 라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수의 스펙트럼을 느끼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수의 스펙트럼 얘기를 했는데 고수의 스펙트럼이라 하면 뭐 요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네. 알고 다양한 걸 할 줄 아는 집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밥 천국 같은 정보라예요. 오 이것도 맛있는데 요것도 할 줄 안다고? SF에 미스테리에 뭐 기타 등등. 근데 저는 이 어떤 괴기스러움이라는 거를 요리하는 정보라 작가의 어떤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소재, 주제, 플롯 다 괴기스럽습니다. 기기괴괴라는 웹툰이 생각날 정도로 괴기스러운 내용인데 이거를 잘 연출하면 되게 미스터리, 스릴러, 어머 막 소름이 돋고 그런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괴기스러움을 연출 잘못하면은 마치 돼지고기에 돼지 냄새 나는 것처럼 네. 괴기스러움은 그냥 불쾌함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불쾌함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냥 우리가 마냥 불쾌하려고 뭔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그 영화 장르 뭐 슬래셔 무비라거나 아니면은 고어물도 아닌데 그렇다면 호러 특유의 어떤 섬찟함, 섬뜩함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방송을 제때 듣는 시점,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여름에 괜히 공포 영화들이 개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면 사실 추워지진 않는다.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그냥 찝찝하고 밤에 생각나고 이거는 사실 겨울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은 오히려 더 밤이 긴데.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우중충한 날씨가 좀 오래 가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왜 여름에 항상 남양 특집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방송가에서 못 놓치는 거잖아요. 남양 특집, 오싹 특집 뭐 이런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보통 수련회를 가고 캠프를 가고 거기서 할 게 없고 뭐 여름밤에 시골에서 할 게 없고 흉가 체험이니 뭐 그러면서 뭐 담력 체험이니 밤에 습기를 한번 걸어보기 그걸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닐까. 여름에 어쨌든 뭔가 야외로 캠프는 많이 그렇죠. 가니까 야외에서 놀 건 없고 또 그리고 귀신들도 또 겨울엔 성인가요? 춥잖아요. 걔네 맨날 박혀 있는데 그래서 그쵸, 옷이 한 벌이니까 귀신들은. 반벌 신사니까.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 책은 여름에 읽기 좀 최적화된 책이다. 저희가 다뤘던 여름은 어디선가 시체가 이것 또한 그때쯤 다룬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괜찮은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 책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플롯 위주의 호러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섬뜩하지 않니? 인 것이지 읽고 있으면 제가 빠져드는 문장이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아 혹은 뭐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에 힘을 쓰고 있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한번 안 와닿으면 이 플롯이 안 무서우면 나한테 토끼가 무섭지 않으면 나한테 머리가 이게 뭔데 뜬금없잖아 라고 한번 플롯이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면은 전혀 뭐 와닿을 게 하나도 없는 감각적이라기보다는 플롯 위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안 와닿으면 조금도 섬뜩하거나 무섭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읽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서점에서 에어컨 쐬면서 잠깐 읽어도 금방 읽을 만한 소설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거 하냐 마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소설을 소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읽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설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읽혀서 10편의 단편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는 강렬하고 짧은 이야기예요. 다 읽으셨어요, 수진 씨는? 거의 뭐 로봇 얘기 이런 거 빼고 저는 로봇 전공이라 그런지 로봇이 너무 싫고 그러니까 왜 근데 로봇을 빼셨나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현재 한계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상들이. 이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괜히 이렇게
아유 아유 뭐라 넘기게 되는데 아무튼 거의 그래서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래서 한 편의 장편을 읽는 것보다 같은 분량의 단편 소설집을 읽는 게 짧은 호흡으로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문체와 전개 방식 모두 동화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체로 기괴한 이야기라서 동화 같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문체와 전개 방식에 대해서 동화 같다는 말은 독자들이 상당히 읽어보시면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챈틀러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표현에 있어서 고차원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플롯 위주로 네, 동화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번역을 해서 상을 받는데 굉장히 수월했다. 도움이 거죠.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심리 묘사나 아니면 풍경 묘사 같은 부분들은 번역으로서 완전히 이런 그쵸. 느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소설은 문체의 전개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서 그만큼 쉽게 읽힌다는 거기도 네, 하고 네, 네. 로맨스 형이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쉬운 작품이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은유도 조금씩 있고 우화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재밌게 소비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심리모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차원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센치한 감성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린다거나 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하는 기발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 먹는 입구가 좁은 틴 케이스에 담긴 사탕 한 상자 같은 타그닥타그닥거리면서 네. 하나씩 로맨스 형이 옛날에 많이 갖고 아이스 다녔는데요. 브레이커스 네. 그런 거. 블루베리 맛이 나올지 어. 딸기 맛이 나올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집이었고요. 소설을 읽는 일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잠깐 짬을 내서 책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말랑하지 않은 약간 판타지여서 좋기도 했고요. 보면서 이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영화해도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CG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오히려 약간 B급 감성으로 약간 개그 프로처럼 네, 해도 재밌게 해도 나름 네. 재밌지 않을까? 되게 허술한 매력이 있는 네. 산티라는 효과음과 함께 갑자기 네. 토끼 클로즈업. 되도 않는 연기 피어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다음에 로맨스정은 어떻게 네. 읽었는지. 저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불암 만들기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그 옛날 책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뭔지 알아요. 예. 되게 작은 책 작은 그거 책도 아니에요? 있었고 큰 책으로도 있었습니다. 만들기 시리즈 해가지고 이거를 공감하시면 거의 뭐 3, 4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공포 특급류 같은 책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옛날에 이런 거 읽었던 기억 나는데 하면서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공포 영화 얘기도 했는데 장마철에 이 기말고사쯤에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칠 의지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공포 영화 틀어주잖아요. 이렇게 불 꺼놓고 검은 물 밑에서 네, 그런 거 각종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들을 이렇게 틀어주시는데 그런 공포 영화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게 되게 호러, 미스테리 뭐 이런 괴기스러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 걸 즐기진 않는데 네, 즐기진 않는데 그 풍경들이 좀 생각이 나서 되게 피식피식거리면서 보게 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러면 사실 소설 속에 집중하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따 뒤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겠지만 뭐 느낌만 정말, 내는 거죠. 네, 느낌만 나네. 그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그 TV장 이렇게 문 이렇게 있는 TV장이 네, 있잖아요. 아, 이렇게 네. 열어놓고 보는 것 같은. 네, 괜히 그렇게까지 옛날로 돌아가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고수의 스펙트럼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 정보라 작가가 이연복이나 고든 램지 같은 전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냉장고 속 재료로 라면 하나 끓여준 느낌. 간단한 요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깊은 내공이 예, 뭔가 달라. 근데 그거를 표현할 그러니까 대중적인 맛인데 역시 이 사람이 끓여야 더 맛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물 조절의 차이, 더 오래 익힘의 차이 이런 거를 좀 줄 아는 그만큼 왜냐하면 너무 쉽게 잘 익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아쉬운 점은
아까 그렇지만 뭐 라면 먹고 남는 게 없죠. 사실 뭘 먹으면 남는 게 있나요? 뭐 갈비탕, 갈비탕, 제육볶음 이런 거 네. 먹으면은 사실 건강하니까. 만두 이런 거 먹고 트름하면 존재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 되게 오래가는 그런 내가 죄송합니다. 맞아요. 생강 같은 거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은 거의 그 경비 아저씨만 맞는다는 그 조말론 향수. 조말론 향수가 그렇거든요. 그 코롱인데 집에서 뿌리고 나가요. 그럼 경비 아저씨만 그 냄새를 맡고 나머지 사람. 네, 나머지 사람들 아무도 못 공기 맡고. 속으로 사라지는 네. 조말론이 원래 그런 걸로 악명이 높아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저번에 논의가 한번 조말론 네. 향수 오래 쓰기 해가지고 막 뭐랑 같이 섞어서 쓰라고. 바세린이랑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늘려야 하는 그런 조말론 향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로 치면 요즘에 유행하는 범죄 도시. 그러니까 뭔가 시간 잘 보냈다. 그냥 나 이 시간 잘 보냈다. 이런 느낌이 전부인데 저도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작품도 저는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기분 전환 차원에서 또 결론적인 궁금증은 이 책이 어떻게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는지 그러네요. 진짜. 정말 궁금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상 받은 드는 작품에 거죠. 우리 알러지 오게 생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영국이잖아요. 예. 영국상이라고 하잖아요. 영국 놈들의 공포 취향이 그동안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죠. 영국 공포 영화 중에 유명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걔네들 거네요. 맨날 뭐 양복 입을 줄 알지. 양복 입고 007 영화나 찍을 줄 알지. 공포 영화는 거기 그러네요. 공포가 딱히 약간 축축한 동네여서 이런 아. 감성에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네요. 근데 영국 우리는 공포. 너무나 약간 클리셰적인 그리고 원래 공포인데. 서양 동양 했을 때 동양의 이 컬트적인 이 뭔가 오리엔탈이란 오리엔탈, 말도 서양 그거긴 하지만 아무튼 걔네들이 참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또 하면 한다고.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무서운 걸로 기라성 그렇죠. 네. 기라성을 떨치는 나라들은 사실 다 동양이잖아요. 맞아요. 영국 놈들이 동양 맛 좀 본 거죠. 그런 시점에 아주 그렇게, 괜찮은 예. 책이어서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다음 챈들러 씨는 그럼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제가 읽은 정보라 작가님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번 단편집에서는 오늘 다룰 세 편만 읽긴 했는데 지난번 단편집은 제가 다 읽었었거든요. 그 책은 SF 작품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녀를 만나다였고 거기서 너무 기대를 갖게 된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정보라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마침 또 저주토끼가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골랐던 건데 불사 살짝 실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맞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막 못 썼는데 예를 들면 다른 소설들, 다른 작가의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못 썼는데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 책의 주된 정서인 괴기스러움이 그것도 괴기 단편이죠. 장편이 아니라 괴기스러움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괴기스러움은 잘 요리해야 되는 분위기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요리할 때 마치 돼지고기 요리할 때 뭐 맛술을 못 넣거나 후추를 빼먹거나 하면은 그 돼지 잡내가 나듯이 스릴러나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괴기스러움을 요리할 때 넣지 못한다면 그저 불쾌함만 남는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뭔가 뭐를 그냥 찝찝함. 굳이 내가 이렇게 좀 불편해 하면서까지 이걸 읽어야 될까? 라는 인상들을 좀 받아서 별로였고요. 그렇게 그냥 친구가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정도의 괴기스러움만 남았는데 그나마 그 친구가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는 친구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막 목소리 줄이다가 갑자기 볼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이용한다든지 표정을 무섭게 한다든지 근데 이 책은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단순히 플롯 위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무섭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로맨성이 말한 것처럼 가독성 속도감은 정말 좋아가지고 저 이거를 서점에서 선자리에서 그냥 다 읽었거든요. 다리가 아플 새가 없이 그리고 수진 씨도 아까 여러분도 이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라 서점에서 이렇게 한번 뒤적거려 보시라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읽을 거면 사거나 이북으로 방에서 집에서 읽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무서우려면. 네, 네. 서점 너무 밝아요. 잠깐 비켜줘야 되고 하잖아요. 네, 서점 너무 밝으니까 차라리 그나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시라 집에서 읽으면서 아니면 카페에서 아니야 카페도 좋잖아요. 공공장소 말고 사적인 장소에서 읽으시라. 그거랑 저도 단점을 좀 더 지적을 하자면 완성도 측면에서 뭔가 좀 아쉬운데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 오늘 읽은 작품들 중 포함되어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이따가 주 얘기거리 시작하면서 한 편씩 다룰 때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연관 검색어. 다음 코너는 뭐 눈엔 뭐만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할 게 없었어요. 그만큼 가독성은 좋았으나 라면 같은 그런 거여서 제가 이런 좀 저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앙심푸신 네. 분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걸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누군가 해코지를 한다. 아 그런데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는 디버프 디저주까지 알고 있나요? 아 그건 모르는데. 아 그건 모른다고? 걸고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걸어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그런 관심 많지 않았나요? 뭐 아 이렇게 그거 재밌죠. 저주, 너무 재밌죠. 뭐 이런 거. 사극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저주. 이렇게 집신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저는 각종 저주 모음을 준비를 해왔는데 저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글씨 저주, 뭐 망신 저주, 닭뼈 저주. 닭뼈 저주는 뭔가요? 닭뼈를 잘 말려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그 사람 사는 집 앞마당에 묻어놓고 거기다가 주문을 외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독사가도 마찬가지로 사과가 부패하면서 이런 기관지 같은 데다가 병을 옮기는. 대단히 실질적인 예. 그런 거네요. 하지만 이게 이 저주는 좀 약한 게 독사가 저주는 그 독사가가 있다는 거 저주 걸리는 사람이 발견하면 그 순간 이제 그래요? 저주가 풀려요. 아, 아니면 누가 고양이나 개가 툭 치고 갔다. 그 자리를 건들면 안 벗어났다. 되는. 예. 그러면은 제약이 이제 많네요. 저주가 풀리는데 잘 안 보이는 곳에 싹 이렇게 잘 갖다 놓고 썩기를 기다리는 뭐 이런 저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저주들은 또 무서운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망신 저주라고 여러분도 그냥 실생활에서 좀 직장 상사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망신 저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 헝겊으로 인형을 만듭니다. 이거부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주 내릴 사람의 머리카락을 그 인형 속에 이렇게 넣습니다. 한 가닥만 있어도 되나요? 네, 한 가닥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인형의 자세를 되게 망신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넘어지는 자세나, 아니면 막 이상하게 막 팔을 이렇게 막 뒤로 한다거나, 뭐 이런 자세를 취하게 만든 다음에 준비해둔 종이에다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해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이제 그 헝겊에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종이에 문학소년단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어디에서라고 이제 그렇죠. 붙여놓으면은 그 망신 저주에 걸린 사람이 그런 문학소년단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네. 트럼프 앞에서 넘어져라. 그런 저주를 또 걸면은 네. 근데 이 거는 사람이 현실성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거 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저주가 제대로 먹혔는지. 그래서 되게 현실성 있는 저주를 매길 테니까 뭐 우리 부장 앞에서 뭐 그렇죠. 이런 거. 부장이 내 앞에서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에 이제 민머리거나 이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근데 이 저주가 오늘 저주토끼라서 제가 저주를 준비해 왔는데 뭐 눈에 뭐만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책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단편 3개 이제서야 뭐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네요. 총 10편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중에 네. 저희가 읽은 3편은 뭔가요? 첫 번째로 나오는 저주토끼와 그리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머리고요. 뒤쪽에 9번째인가에 등장하는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주토끼는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이 그 홍보하고 이러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쓰여요. 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첫 문장으로 문을 여는 소설입니다. 가업으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안의 손주로 태어난 화자가 집안 전등 옆 안락의자에 앉아서 듣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업으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안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인 술도갓집 아들과 친구였는데 전통 양조 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식량 정책으로 희석주의 등장과 함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의 친구는 표준화되고 현대화된 기술과 새로운 생산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변해버린 술시장을 장악하려는 희석주 업체의 뇌물과 뒷거래에 이은 공업용 알코올 술을 판다는 가짜 소문에 공장이 도산하고 소문을 퍼뜨린 업체에 헐값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에 할아버지가 저주토끼를 만들어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그 처음 소개해 주신 그 대기업이 네, 이렇게 했다. 네.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얻어서 네, 쓴 작품인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왜 토끼일까요? 네, 왜 토끼일까 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양과 토끼 중에 뭐가 더 무서워요? 뭘로 더 무섭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골라야 된다면? 사실 전 양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양 크잖아요, 또. 그리고 왜 일단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도 있고 네. 그건 양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양이 눈이 되게 무서워요. 눈이 그러니까. 눈동자 네모지 않아요? 그거 그래요? 염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염소가 악마의 그 모습이랑 염소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쵸, 손으로 그런 제스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락 페스티벌에서. 그게 염소에서 네, 비롯된 건가요? 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악마 이거. 뭐 맞아요. 염소가 되게 악마랑 네. 잘 이어지는 지점이더라고요. 어. 그게 서구권에서는. 네. 하지만 양도 그러니까 원래 순한 애들이 한번 무서우면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조금의 호러적인 면모를 찾을 수 없. 예를 들면 양털 하얀데 거기에 갑자기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끼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원체 좀 공격적인 이미지가 양보다는 있지 않나요? 뭔가 왜 자기 새끼를 깨물어 죽인다는 얘기도 노체에 그쵸. 너무 많이 들어갔고 토끼가요? 토끼가 싸납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산토끼 맞아요. 음.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토끼의 의미가 그런 12지신 중에 남는 것 그쵸, 중에 남는 하나였다니. 남는 거를 주운 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단 남는 게 양 아니면 토끼였고 자기는 토끼로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뭔가 못마땅한 거죠. 사실 다른 거였으면 내가 더 무섭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탄생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제일 토끼일 예쁘니까. 때야 그나마 쓸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소를 데리고 저주소 하는데 소 인형인데 소 모양의 전등인데 그걸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누가 이입을 하겠어요? 소를 인형으로 만들기가 또 소 그렇잖아요. 피규어가 예뻐봤자지. 12지신 중에 피규어로 만들었을 때 예쁘다 싶은 게 이제 토끼밖에 없으니까 그 지점에 착안을 해서 토끼 이렇게 한번 살려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탄생한 오히려 거꾸로 탄생한 문장이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이 문장이 그 뒤에 뭐 잘 쓰이는 건 네. 아니잖아요. 원수가 되는 기업의 손자한테 이제 이 토끼가 넘어가서 손자서부터 이제 맞이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 손자가 유독 이게 예뻐가지고 좋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한번 만지다 그쵸. 보니까 그 손자는 이게 원숭이 램프였어 다 만졌을 거죠. 그랬을 거니까 굳이 이 문장이 저는 크리티컬하지는 않은데 너무 여기저기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쓰이니까 좀 의아했었거든요. 어쨌든 뭐 손이 자주 가야 된다, 자주 만져야 계속 된다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예쁘게 그쵸. 해가지고 내가 계속 좀 마음이 저주가 가게끔 먹히게 하려면은 그 뱀, 뭐 저주 뱀, 뭐 그쵸. 저주 호랑이, 저주 원숭이 이러면은 괜히 이렇게 뱀 인형 잘 이렇게 안 만지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집신 인형을 봤다고 쳐요. 그걸 누가 집에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야 이런 거. 그냥 봐도 찝찝한데. 근데 네. 너무 예쁜 토끼 인형이 있어. 그러면 고민은 좀 그래서 해보겠죠. 한번 들었다 놨다 해야겠죠. 그 지점이네요. 네. 만약에 이거 코브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안 만졌을 것 같아요. 애가 근처에도 안 갔을 것 네. 같아요. 이거 되게 외모지상주의네요. 그러네요. 저주 인형도 예뻐야 된다. 아니면 사람들이 쳐다봐 주질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죠. 심지어 저주 인형도 예뻐야 된다. 네. 이게 재밌는 책인데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전 그래서 정말 이걸 읽고 이게 뭔데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수진 씨의 평가가 워낙 좋았다고 네.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볍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읽기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읽고 나면은 약간 허무한 건 있는데 저주토끼도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얘기잖아요. 사실 거기도 반전이 숨어 있죠. 네, 음. 같이 이렇게 듣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챈들러 씨가 무섭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애초에 이거를 무섭겠다는 생각으로 전혀 읽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뭐 약간 실망하지도 않았고요. 무섭지 않다는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무섭지 않다는 게 커다란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근데 그거 하나만 네. 그거 네. 궁금하긴 했어요. 보통의 저주물에서 한 번 더 꼰 거잖아요. 음. 예를 들면 보통의 저주물 그냥 권선징악이라고 한다면 내 친구의 집안을 어떻게 저렇게 파탄시킬 수 있는 거야. 이윤을 취하겠다고 저런 대기업 망하게 하고 끝날 만도 한데 거기서 다시 백래시를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저주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 저주를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걸로 어떻게 할 수 있죠?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 아, 인형을 네. 나의- 의뢰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나의 감정을 개입시키지는 않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내 감정을 개입시킨 그렇죠. 거라고. 네. 네.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역풍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죠. 구천을 떠돌고 구천을 그렇죠. 떠돌아서 계속 주인공인 나에게 와가지고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사실 주인공은 그럼 무슨 죄야? 주인공도 이게 그러니까 이 저주 토끼의 저주가 대기업의 3대를 멸했듯이 할아버지 자살했고 회장의 아들은 계속 뼈가 부러지고 병원 침대에만 네. 있어야 되고 손자는 뇌를 파먹혔다는 뭐 그런 그쵸. 거죠. 그래서 죽었고 네. 3대를 멸했으니 너도 건쪽도 3대가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할아버지는 구천을 떠들고 자식은 계속 그 할아버지를 마주해야 되는 거고 손자는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저는 굳이 이거의 의미는 뭘까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쓰시는 본인도 막 2차원, 3차원 이렇게 한 번씩 더 꼬아가지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 본인도 어떤 그냥 의도가 보기만 할 뿐. 네 특별한 음. 의도가 숨어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 저주 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교수적인 접근법이다. 이거를 가이드라인. 네 플롯은 그 있잖아요. 그 괜히 뒤에 걸어둔 도끼 같은 거는 그렇죠. 한번 보여주면 무조건 쓰잖아요. 약간 이 언급을 했으니 자기한테도 화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플롯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편 저희 머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변기 속에서 어머니라는 말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떠실까요? 변기 속에서 주인공의 머리카락과 배설물, 휴지 등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변기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고 없애도 나타나는 공포의 피조물. 정체는 이게 근데 아까 저는 이 작품의 배경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작가가 한번 그냥 써볼까 공모전에서 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작품이다. 아 이걸로 우승했다 그랬나요? 네, 이걸로 수상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등단을 그렇게 하시게 됐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걸 읽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뭐죠? 공포 이야기 중에 빨간 아, 유지 빨간 유지주가 그거네요. 네, 그거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 존재로 나오다가 점점 자기를 닮아가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했는데 또 읽고 나서 다 알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약간 평가가 그러니까 점점 똥간에서 뭐가 나오는 거는 한국 고전이고 그렇죠. 그쵸 대신 뭐가 달라진 건가 이게 음. 그거랑.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그냥 시시콜콜한 뭐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은 건 것 같은. 너무 은유잖아요. 머리란 뭘까 과연. 뭐길래 머리가 나타났어라고 하는데 뭐 주변에 있는 모두가 아유 뭐 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냅두지 그러니라고 하질 않나. 너무 이건- 좀 이상하죠. 그건 분명 네. 뭔가 상징이다. 게다가 이렇게 뭔가 무섭지가 않고 뭔가를 얘 정보라 작가가 만들어냈는데 하필 또 커버에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죠. 또 띠지, 그러니까 참 띠지 네. 주의해야 돼요. 띠지에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매우 현실적인 공포와 잔인함을 다루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 이게 그 지점인가? 머리가 뭐지? 그 가부장제의 뭔가인가? 되게 그럴 법도 하잖아요. 즐거운 나의 집이 가부장제인 것 같아요. 즐거운 나의 집이 가부장제인 네. 것 같고 얘는 그럼 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도 인터뷰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그냥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데 뭔가 저지른 실수라든지 그러니까 업보들이 네. 쌓여서 나한테 네, 돌아온다. 그런 건 것 같아요. 되게 전래동화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터뷰 내용에 그 의도치 않게 뭔가 이 피조물을 만들어냈는데 피조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불쌍한가 아니면 이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이 피조물인 머리가 불쌍한가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 머리가 더 불쌍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생각을 했던 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도 그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 쓴 게 전부더라고요. 아, 거기에 어떤 의미를 심어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거야. 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 썼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갑자기 그러면 저희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로 하고 어디에 좀 더 이입하면서 읽었어요? 누구 편이었어요? 머리 편이었어요? 아니면 주인공인 여자 편이었어요? 저는 여자 편이었던 여자 것 편이요. 같아요. 저도 여자 편이었던 저도 것 여자 같아요. 편이었거든요. 머리가 언젠가는 싹 사라지기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냥 사람이라면 내 경계를 감히 하게 되는. 나를 침범해 이런 것 때문에.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보라 작가는 머리 입장에서 쓴 거네요. 머리가 좀 더 불쌍해 불쌍하다라는. 보이게 위해서.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좀 어떤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았던 게 뭐냐면은 읽다 보면은 그 지점도 나오거든요. 결국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사는데 딸이 20대가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춘을 즐기는 모습, 청춘인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도 조금 느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뭔가 늙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랑 이거랑 겹쳐가지고 자식을 견제하는 어떤 부모의 그런 면모를 담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애초에 머리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네. 이러니까 게다가 또 엄마는 머리 말고 자기 딸에게 묘한 어떤 그런 질투. 맞아. 와, 쟤는 참 푸르르다. 참 젊다. 나는 사그라든. 그러니까. 건데. 네. 그 지점까지 겹쳐가지고 이건 분명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완전하게 딱 내 모습을 갖춘 머리가 지금 40, 50대의 내가 아니라 20대 젊었을 때 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무슨 의미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네. 자 밸런스 게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70대의 나를 마주하기랑 내가 70살이 됐을 때 20대의 나를 마주하기 둘 중 하나를 해야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지금은 전 70대의 나를 마주하기를 고르겠습니다. 어떤 그래요? 걸로 살고 있는지.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고. 그러니까 딱 만났을 때 너무 얘가 막 어쩜 이래 안쓰러우면 어떡해요. 네. 그래도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아. 살거나 뭐 운동을 더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더 잘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꿀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다면 변할 수 없다면 뭐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70대, 20대를 바라보는 거는 저 때가 좋았지. 라떼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현재 만족하면서 살지 않을까. 내가 그 70살까지는 살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 70대 나를 만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챈들러님은 어떠세요? 그냥 저는 20대 나를 볼래요. 왜요? 스포일 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뭔가 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될까가 그나마 궁금하고 뭔가 궁금해 계속 살게 하는 그런 것일 텐데 딱 미리 봐버리면은 이 영화 결말 안 해 굳이 볼 필요가 뭐 있을까 싶은 허망함이 되게 크게 덮칠 것 같아요. 전 70대의 저를 보고 싶은데 70대 때 20대의 나를 보는 게 아니요 나을 것 20대의 70대의 저를 지금 그냥 네. 70대의 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반대로 70대가 돼서 20대의 나를 보면은 조금 슬퍼질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저런 시절도 있었는데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하면서 저게 젊음인지 몰랐네. 네, 슬퍼질 것 같아서 왜 저 때는 그러니까요. 저렇게 좋았는데 몰랐을까? 이런 후회와 회한의 감정이 들 것 같아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머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하필 변기에서 나왔을까? 저렇게 갑자기 변기에서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른 존재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아니 변기 이거 조그맣잖아요, 사실. 내려가는 물 내려가는 그 네. 구멍이. 여기서 어떻게 머리 달린 그것이 나올 수 있으면 그렇죠. 되게 유연한 친구. 유채처럼 이렇게 좁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지나? 아. 근데 이 정보라 작가의 이 장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논리적으로 그런 따지면 말은 안 되는. 근데 그런 보통 SF 소설이나 다른 판타지 소설은 만약에 뭐 토끼를 저주 토끼를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를 판다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쓰다듬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가정해 두는 장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소설에는. 그래서 그냥 상상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은 조금 별로일 수 있다. 그렇죠. 저라면 일단 꺼내야죠. 그대로 물을 내리기보다는 꺼내세요?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꺼내서 저 용기 있으시네요. 아우 막 일단 뭐 고무장갑 같은 네. 거 끼고 꺼내가지고 얘도 이제 더 이상 물을 내려봤자 계속 오는구나. 왜냐면은 받아들여야겠다. 제가 물 내리면 전 그 변기에서 다시는 일을 못 볼 것 같거든요. 하지만 꺼낸다면 적어도 얘가 그 변기에서 다시 없으니까. 올라올 일은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내서 얘처럼 뭐 어디 말려 죽인다거나 뭐 철저하시네요, 진짜. 철저하시네요. 저는 그냥 놀라서 그냥 막 닫을 것 같거든요. 어이, 이게 뭐야? 아이. 그러면 다음 단편 즐거운 나의 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자는 남편과 결혼 7년째 되던 해 알뜰살뜰하게 모아 갚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팔아서 땅값이 싸고 조용한 동네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새로 산 건물의 집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생긴 벌레, 쥐 등의 문제와 이상한 이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건물 지하실에서 마네킹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물쇠 같은 쇠붙이를 가지고 놀기만 하는 아이와 갑자기 거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자는 남편.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에 건물에 깃든 그러니까 그쵸. 반전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뭐 들으실 분들은 이제부터 들으시고 반전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아이가 사실 이 부부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고 아이는 그쵸. 사실 건물에 뭐 지방령 같은 거 건물에 귀신. 붙어 있는 귀신이고 아이가 왠지 이 부부에게 사실은 부부에게가 아니라 이 아내에게 닥치는 위험들을 하나씩 제거해 준다라는 거죠. 시비를 걸던 이웃을 아주 그냥 혼을 쏙 혼내주고. 빼놓는다거나 혼내준다거나 뭐 그냥 괴롭힌 사람들 다 혼내주고 마지막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남편까지 죽여버려요. 결국엔 둘이 남는 네. 아내와 이 지방령인 아이만 남는 설정인 거죠. 그렇죠. 앞에서는 그냥 아이가 있다. 근데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기를 너무 싫어하더라. 요 정도 그냥 복선 밑밥만 깔다가 마지막에 엄마랑 통화를 할 때 얘 뭐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얘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홀몸인데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이런 멘트를 치니까 이제 독자들이 뭐지? 그래서 이제 살짝 눈치를 채는 거죠. 전 사실 이 작품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 안에 소설집 안에 있는 단편 중에 굉장히 괜찮은 걸로 뽑힌다는 거가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즐거운 나의 집이 세계 안에 손꼽힐 만큼 괜찮은 작품이라고 느껴지셨나요? 저는 세계 중에 제일 별로였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일단 이 반전 눈치는 채셨어요? 전 눈치는 못 챘어요. 저도 못 챘습니다. 저도 후반부 가가지고 저 힌트를 줘야지 이제. 네,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아이가 없다고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이가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실에서 막 자물쇠를 철컥거리면서 논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애가 좀 이상한가? 그렇죠. 애기가 되게 폐쇄적이다. 네. 원래 이런 식의 반전, 알고 보니 걔는 귀신이었어를 하려면 길게 가야 돼요. 길게 가면서 마지막에 아 진짜? 예를 들면은 야 사실 걔는 얘를 빼고는 아무랑 또 직접적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그랬을 때 진짜? 막 돌려가면서 그 수많은 장면들을 다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갔네? 아 진짜
로맨스 정이 바로 챈들러랑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한 장면도 없었네. 이런 걸 연출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짧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하고 막 뒤를 뒤적거릴 그게 없어요. 고작 해봤자 아 집을 떠나기 싫어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어. 요 정도. 그러니까 반전은 있고 반전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잘 숨겨놨는데 사실 그게 반전이어도 그렇게 막 나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는 좀 맞아요. 엉성하지 않았나. 여러모로 재미도 좀 없고 그렇죠. 정이 네. 가는 이 예. 작품도 정이 가는 등장인물이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글쎄요.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그 고군분투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회답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요? 너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해가지고 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되도 않게 인테리어 하자 그러거나 막 바람이 났을 때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막 엄청 분노하거나 막 이랬으면은 조금 더 이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열심히 살고 자꾸 네, 애가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막 같이 놀자고 하면 자기 애처럼 막 돌보고 그냥 너무 바보같이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 애기의 혼령이 이렇게 저지른 일들을 보면은 엄마한테도 수틀리면 엄마도 죽일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예를 들면 엄마가 아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면 네가 어떻게 날 떠나 이러면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 건물 부시고 다시 지어야겠다 한다면은 어떻게 나의 건물을 부셔 네가 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차라리 맞네. 그런 결말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럼. 거기까지 더 쓰지. 네.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었어. 그리고 저는 그것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그 건물의 혼령으로 남았는지에 대한 서사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서사를 알았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뭐 3층의 비밀이 안 밝혀졌잖아요. 네.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가 잘 뭐 그런 것도 해소도 안 되고. 근데 그거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벌레 쥐로 엄청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 건물에서 보통 그런 것들은 지하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건물 위로 퍼지기 마련인데 세스코 직원이 와가지고 놀랍게도 지하는 너무 깔끔해요. 4층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도 이 귀신이 무서워서 지하에서 가장 먼 곳에 틀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살짝 조금 섬찟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 3층이나 4층에 그쪽에 뭔가 뭐 시체나 아 먹을 게 많아서 그 친구들이 거기 다 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재밌을 만한 것들을 쫙 깔아놓고 안 이용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아쉬움이 드는 이 작품이었던 반전만을 위해 달린 네. 작품이지 않았나. 그리고 왜 하필 그 귀신인 아이가 사용하는 게 자물쇠일까요? 철컥하면서 뭐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그러니까 그 철컥 소리 한 번에 어떤 저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왜 하필 자물쇠였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아이답게 뭐 인형을 갖고 노는데 인형이 팔을 비틀어. 뭐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자물쇠는 뭔가 되게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철컥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조금 섬뜩하긴 해도. 그 자물쇠도 그렇고 그 지하실에 세워져 있는 마네킹에 막그 화려한 옷들. 네,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런 의미를 굳이 탐색하지 말고 읽으라고 하니까 예. 정보라의 소설들은 그냥 자물쇠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좋아하는 거 애기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꾸냥꾸냥 되는 거. 저주에 봉인됐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집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간다. 뭐 이런 내가 자물쇠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꿈보다 해몽이죠. 그렇죠. 문학평론가가 다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세 편 순서 아까 우리가 은연중에 모두 즐거운 나의 집이 꼴찌라고는 밝혀버렸는데 또 저희가 세 편 읽었으면 순서 매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진 씨는 이 작품 이 세 개의 단편의 순서를 매겨보시다면 저는 저주토끼 머리 즐거운 나의 집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순서대로. 좋은 순서대로 네. 그렇죠. 왜 저주토끼가 제일 저주토끼가 그 소설집의 대표작으로서 선정된 이유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흡입력이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됐는데 사실은 즐거운 나의 집이 별로인 게 큰 것 같아요. 로맨스죠. 저 역시 수진 씨랑 똑같이 저주토끼 머리. 머리 즐거운 나의 집인데 저주토끼가 수진 씨 말처럼 그나마 이 세 작품 중에서는 가장 권선징악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쉽게 잘 읽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머리가 또 선방할 수 있었던 건 즐거운 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작품 집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는 몸하다였던 것 같아요. 아 읽어보셨어요? 예.
전 그거 괜찮더라고요. 기발하지 않나요? 네, 기발하고 재밌고. 그걸 읽을 걸 그랬네요. 네. 즐거운 나의 집 말고. 이제 소재가 네, 조금 그렇죠. 저만 혼자 여자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이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예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뺐는데 실은 그것도 소재가 혼자서 임신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갑자기. 그리고 뒤늦게 이제 아이 아버지를 신문 광고로 구하고 막 되게 면접 보고 막 이런 진짜 얘기. 엉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진짜 웃겼던 게 그 이야기를 그 엉뚱한 이야기를 의사 역할이신 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지금 빨리 아이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네. 아이가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빨리 아빠 구해라. 애 낳기 전에. 진짜 이상하고 웃긴 얘기거든요. 그죠. 되게 화장을 진하게 한 여의사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이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느꼈는데 곱씹어서는 안 돼요. 아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그냥 읽고 두 번 다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재미가 반감되니까요. 네. 네, 저는 머리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주토끼 그리고 제일 별로였던 즐거운 나의 집 이 순서네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냥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읽을 때 가장 이입하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앞에 내가 한 40대 쓸 때 내 앞에 20대의 내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쫓아내면 물리력도 나보다 더 셀 것이고 야 그럼 난 그대로 변기에 처박혀야 되나? 가장 어떤 황망함과 턱턱 막히는 그나마 가장 공포스러웠던 분위기를 조성했던 머리가 그래서 제일 좋았습니다. 책 갈. 피. 네,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본 책갈피 시간입니다.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아까 챈들러님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플롯 위주로 흘러가는 소설이다 보니까 문장이 뭐 특별히 엄청 좋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뽑아보자면 그런 법은 없지만 그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문장이 17페이지에 등장합니다. 그나마 발견하셨네요. 근데 이게 그 작가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세계의 쓸쓸함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통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 저는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페이지 수가 잘 카운트가 안 되는데 이 머리라는 단편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그 통에 들어있던 거 변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내가 넣었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주인공 남편의 대사. 남편의 대사죠. 이게 주인공이 끄집어 내가지고 베란다에 말려놓는 상태였는데 어디 좀 갔다 오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 원상복귀. 해놓은 거죠. 이거 너무 공포 영화에 언제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왜? 열지 말라면 문 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서 확인하고. 근데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외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이렇게 다 무심해요. 그렇죠. 그냥 냅둬라. 뭘 그런 해치지에 물지 않는 이상 냅둬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저는 이 문장 보면서 와 이게 클리셰 중에 클리셰구나.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별로여서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챈들러도 살짝 별로였던 문장인데 저 진짜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문장 찾기가. 아무튼 저는 즐거운 나의 집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그 여자의 어머니가 둘이 통화하면서 하는 내용. 아직 젊고 애도 없이 홀몸인데 요즘 세상에 과부수절할 일 있니?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좀 만나고. 반전인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때 뭐지? 형체를 갖출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아이가 사실 없는 거였어? 반전, 그나마 있는 반전이라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인상 깊었던 문장 꼽기가 저는 이게 녹음하기 전에 이제 틴들러님을 급하게 찾아볼 정도로 이게 상당히 그냥 이렇게 보내는 책이 아니었나.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 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꽤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틴들러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폐공사 김민지와 빨간 마스크의 나라에서 저주토끼는 좀 약하지 않나?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그다음 수진 씨. 저는 깎으려고요. 네. 너무 후회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평을 하자면 꺼내 먹어요. 노래 제목으로도 있죠.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1점이나 깎였네요. 그다음 마지막 로맨스 정의입니다.
참을 수 있는 공포의 가벼움.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걸 보고 아 근데 저는 이 재미나 가독성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이거는 내가 올해 한 30권 읽겠다 하면은 한 권 정도는 게다가 단편으로 치면은 10권을 그렇죠. 한 번에 추가할 수 있는 어. 엄청난 나 10편이나 읽었다 단편을.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거 치사하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별점을 높게 줬습니다. 저희 네. 다음 주 책 예고하고 그러면은 네. 뭐 단편집이라서 저희도 오늘 방송 좀 짧게 마감하려고요. 네. 뭐 큰 내용이 없었네요. 다음 주 책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 히라버 시간이죠. 예. 히라버는 고대 그리스어. 왜 고대 그리스어 시간이 아니라 히라버 시간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게스트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바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